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이자 굉장히 오랜 기간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세상에는 묘하게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고 평생을 겉돌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질이 예술적으로 발현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범인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지의 예술 작품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반대로 좀 잘못된 쪽으로 나아가 버리면 미쳐버리거나 범죄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 인간으로서는 실격이라는 판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 소설 인간 실격은 전쟁 후에 전후 일본의 우울하고 불안한 정서가 잘 담겨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소설 인간 실격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인간의 계산적인 선행과 위선을 알고는 있되 납득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주인공 오바 요조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몰락하는 내용. 이렇게 정리하면 그냥 스토리상으로는 딱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주인공 요조는 어렸을 때부터 일반적인 인간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지만 인간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도덕이니 정의니 하는 것들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낸 방법이 익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요조는 성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익살을 부려서 표면적으로는 모두를 웃겨주고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많은 나름 인싸였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주먹을 꽉 쥐고 필사적으로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는 필사적인 가면을 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내면의 음산함과 우울함을 애써 들키지 않으며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 부분을 짧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저의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래도 인간을 단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익살이라는 가는 실로 간신히 인간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필사적인, 그야말로 1000번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위기일발의 진땀나는 서비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막 겉으로는 늘 웃고 잘 지냈지만 속으로는 지금 이렇게라도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라는 종족과 끊어지게 될 거야. 이런 본인 스스로는 인간들과 어울리기 위한 아주 위기일발의 진땀나는 서비스였다. 그게 익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요조에게는 여자들에게 무언가를 끌어내는 묘한 마성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표현을 빌자면 요조를 보고 있으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뭔가 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쭈뼛쭈뼛 겁먹은 듯 보이다가 그러면서도 익살스럽게 여자들을 홀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조는 정말 이 여자 저 여자와 실컷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희한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음껏 여자들에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뿐 아니라 중학교 시절부터 술, 담배, 매춘을 시작하고
공산주의와 같은 이 좌익 사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진통제에 중독돼서 마약 중독 증세를 보이다가 정신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유부녀, 술집 바의 여급, 애딸린 과부, 어린 여점원 등과 내키는 대로 동거를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그 여자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를 했으나 여자만 죽고 자신은 살아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결혼한 자신의 어린 부인이 다른 사람과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정말 아주 방탕하고 굴곡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에 행복도 불행도 없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인간 세계의 단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잠깐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죽어도 안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면 아이 싫어, 어머나 싫어요 하면서 좋아하는 꼴이라니 정말 역겹고 흥이 깨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부름이라도 시키자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전차 길가 약방에 가서 칼모틴 좀 사다 줄래? 너무 피곤해서 얼굴이 후끈거리고 잠이 안 오거든. 미안해. 돈은... 괜찮아요, 돈 따위. 기뻐하며 일어섭니다. 심부름을 시킨다는 것은 결코 여자를 실망시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 또한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희한하게 여자들에게 약간 왕처럼 군림하고 막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본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여자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사실은 작가인 다자이 오사무 자신의 이야기를 상당 부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꽤 많은 부분이 작가 자신의 이야기라 어쩌면 이 소설 인간 실격은 작가 자신의 다자이 오사무 자신의 예술적 자서전이자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음산한 도깨비 같은 자화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39년의 짧은 생을 살면서 5번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그 5번째 시도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왠지 데미안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헤르만 헤세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요조가 가마쿠라의 바다에 뛰어들어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것처럼 다자이 오사무도 긴자의 카페 여급 다나베 아스미와 가마쿠라 해변에서 칼모틴이라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아스미만 죽고 이 다자이 오사무는 살아남게 됩니다. 이 부분도 소설 속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가마쿠라의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여자는 이 허리띠는 가게 친구한테 빌린 거니까 하면서 허리띠를 풀어서는 개어서 바위 위에 올려놓았고 저도 망토를 벗어서 같은 곳에 놓아두고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다자이 오사무는 또 맹장염 수술을 한 후에 복막염을 일으켜서 그 회복기에 진통제로 사용했던 파비날이라는 약물에 중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인간 실격 속에서 요조도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이 돼서 결국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자이 오사무도 이 정신병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때 다자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은 미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로 취급받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느끼고 이 작품 인간 실격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결코 미치지 않았다고
단 한순간도 미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광인들은 대개 그렇게들 말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면서 막 멘탈이 무너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미치광이가 되어버렸다고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며 인간으로서는 실격이다 이런 판정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짧게 발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겠다는 디아를 먹었을 때 제가 했던 바보 같은 헛소리가 정말이지 기묘하게 실현된 셈입니다. 그 병동에는 남자 미추광이 뿐이어서 간호사도 남자였고 여자라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죄인은커녕 미추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주인공이 정신병동에 가게 됐을 때 이야기지만 마치 다자이 오사무 스스로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소설 인간실격은 1948년도에 출판된 소설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일본 소설들은 패전의 상실감과 패배감으로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정서가 많이 드러납니다. 이 소설도 물론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다자이 오사무의 또 다른 대표작인 지는 해라는 뜻의 사양과 비슷한 그런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이 생애를 보다 보면 왠지 저는 우리나라의 작가 이상이 떠오르는데 살다가 간시기도 비슷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도 그렇고 술과 기생집에 빠졌던 이상의 모습들도 그렇고 또 여급들과 어울렸던 점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 속에 수면제와 술과 기생이 등장하는 부분도 이 두 작가의 작품과 인생이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들끓던 시기에 침략 전쟁을 펼치던 일본의 다자이 오사무와 식민 지배를 당하던 우리나라의 이상이 이렇게 비슷한 삶을 살았다는 점도 참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그 철학적인 메타포와 또 사상들을 담고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문학적인 그냥 그런 재미도 많이 느낄 수 있고 읽어보시면 좋은 작품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지음 첫 번째 수기 부끄러움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동북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꽤 자란 다음 기차를 처음 보았습니다. 정거장에 있는 육교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그것이 선로를 건너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 못하고 다만 그것이 정거장 구내를 외국의 놀이터처럼 복잡하고 즐겁고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이 저에게는 퍽이나 세련된 놀이로 생각되었고 철도청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서비스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단순히 손님들이 선로를 건너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극히 실용적인 계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단박에 흥이 깨졌습니다. 또 어릴 적에 그림책에서 지하철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것 또한 실용적인 필요 때문에 고안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차를 타기보다는 지하에서 차를 타는 편이 별나고 재미있는 놀이니까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병치레를 했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유혹커버, 베갯잎, 이불 호청은 정말이지 쓸데없는 장식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뜻밖에도 실용적인 물건이라는 사실을 20살 가까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고, 곧 인간의 알뜰함에 암담해지고 서글퍼졌습니다. 또 저는 배고픔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의식주가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그런 시건방진 뜻이 아니고, 공복이라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배가 고파도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 사람들이 저런 배고프지? 우리도 그랬거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처럼 배고픈 때가 없지. 단콩은 어때? 카스테라 빵도 있단다. 라는 둥 법석을 떨었기 때문에 저는 천부적인 아부정신을 발휘해서 아, 배고파 하고 중얼거리고는 설탕에 절인 콩을 10알 정도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복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저도 꽤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것, 고급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을 먹었습니다. 또 남의 집에 가서 대접받을 때에는 억지로라도 대개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우리 집 식사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제 시골집에서는 10명 정도 되는 가족 전부가 제각기 독상을 2줄로 마주보게 늘어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막내인 저야 물론 제일 말석이었습니다만 식사하는 방은 어두침침했고 점심 같은 때 10명 남짓 되는 가족이 그저 묵묵히 밥을 먹는 모습은 저에게 언제나 으스스한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게다가 시골의 고풍스러운 집안이었기 때문에 반찬도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별난 것, 고급스러운 것 등은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저에게는 식사 시간이 점점 더 끔찍해졌습니다. 저는 그 어두컴컴한 방의 말석에서 추위에 덜덜 떠는 듯한 기분으로 밥알을 입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져다가 쑤셔 넣으며 생각하곤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왜 하루 삼시 3끼 밥을 먹는 것일까? 정말 모두 엄숙한 얼굴로 먹고 있군. 이것도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어서 가족이 삼시 3끼 시간을 정해놓고 어두컴컴한 방에 모여서 밥상을 순서대로 늘어놓고 먹고 싶지 않아도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밥알을 씹는 것은 집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기도하는 의식인 것은 아닐까?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저에게는 그저 듣기 싫은 위협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미신은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뭔가 미신처럼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언제나 저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라는 말만큼 저에게 난해하고 어렵고 그리고 협박 비슷하게 울리는 말은 없었습니다. 즉 저에게는 인간이 목숨을 부지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지금껏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행복이라는 개념과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 저는 그 불안 때문에 밤이면 밤마다 전전하고 신음하고 거의 발광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행복한 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이지 자주 참 행운하다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언제나 지옥 가운데서 사는 느낌이었고 오히려 저더러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쪽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안락해 보였습니다. 나한테는 재난 덩어리가 10개 있는데 그중 한 개라도 이웃 사람이 짊어지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충분히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일도 있습니다. 즉,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괴로움의 성질과 정도라는 것이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용적인 괴로움, 그저 밥만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괴로움. 그러나 그 괴로움이야말로 제일 지독한 고통이며 제가 지니고 있는 10개의 재난 따위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처참한 아비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치고는 자살도 하지 않고 미치지도 않고 정치를 논하며 절망도 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살기 위한 투쟁을 잘도 계속하고 있다. 괴롭지 않은 게 아닐까?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회의를 느낀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편하겠지. 하긴 인간이란 전부 다 그런 거고 또 그러면 만점인 게 아닐까? 모르겠다. 밤에는 푹 자고 아침에는 상쾌할까? 어떤 꿈을 꿀까? 길을 걸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돈? 설마 그것만은 아니겠지. 인간은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 돈 때문에 산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어. 아닐 거야. 그러나 어쩌면 아니 그것도 알 수 없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익살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이란 것이 알 수가 없어졌고 저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웃 사람하고 거의 대화를 못 나눕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몰랐던 것입니다.